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과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수사당국은 각종 의혹에 대해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 발표로 오히려 은폐 의혹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밝혀진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 수색 과정에 대한 정부의 진상 은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축구방송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각종 의혹들을 검증하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본격 탐사보도 방송 국민정보원 PIS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개혁 언론, 진보 언론으로 이제 표방되고 있는 한겨레가 언제였죠? 이게 지난 5월 12일. 네, 5월 12일 날 기획 기사를 보냈는데 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 쓴 그런 기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혼란을 부추기고 또 네티즌들의 물매를 맞았던 기사인데 요 6가지 루머와 팩트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6가지 이 한겨레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또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첫 번째가 그겁니다. 사고 당일 오전 7시 20분에 KBS 자막에 구조 신호가 왔다는데 이건 루머다. 이런 겁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이미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처음에 7시 20분 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아고라의 어느 분이 진모라는 분이 글을 올리면서부터예요. 네. 그 글 내용이 보면은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이 집에서 나오기 전에 아침밥을 먹으면서 그 뉴스를 분명히 봤고 그 시간대가 7시 20분대였다. 그리고 자신이 그 방송을 보면서 인천에서 목포 가는 인천에서 제주 가는 여객선이 있나 보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그 방송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표현 자체가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고 그런 표현은 쉽게 나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네. 거짓말을 할 작정을 하고 나오지 않다면은. 그리고 이제 집에서 나온 시각이 대략 7시 반쯤 돼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또 바다에 보니까 하얀 배가 떠 있더라는 겁니다. 가지 않고 정지한 상태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올라오면서 이제 7시 20분 설이 이제 나오게 됐고 그에 대해서 한겨레에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KBS에 확인한 결과 그런 보도가 나간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보면은 나도 그걸 봤다는 사람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 해장국을 먹으면서 그 뉴스를 봤고 나오면서 계산한 시간이 7시 33분이었다라고 영수증까지 올린 분이 계세요. 그래서 7시 20분 전후를 해서 그 방송에 나간 거는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막이 지워진 부분들, 그 뉴스 특보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지워진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정부와 해경이 발표하는 8시 52분에 최초로 그 사고에 대해서 접수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은 이미 여러 루트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공문을 통해서도 밝혀졌고 그다음에 해경이 단원고에 전화를 한 사실로도 밝혀졌고 여러 가지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미 정부의 발표는 거짓말이다. 해경의 발표는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한겨레는 7시 20분 설 그 자체가 일종의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음모설이 노린 것처럼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기관의 이런 중구난방인 사고 발생 시각 발표가 이런 음모론을 키우는 자양분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부 자체의 사고 시작 발표 자체가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보고체계 문제일까요? 그렇죠. 그 처음에 사고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야 되다 보니까 8시 52분이 최초 이제 사고가 접수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황을 보더라도 최초 사고 접수를 선박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배 승객의 가족이 승객이 가족한테 전화를 해서 그 가족이 119에 전화를 한 것이 최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어포켓 얘기입니다. 여기 기사에 보면은 신상철 전 대표의 가능성 제기 뭐 이런 제목까지 그래픽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에어포켓 존재 가능성이 적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이 기사가 굉장히 위험한 기사예요. 왜 위험한 기사냐면은 에어포켓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것도 8일이 지난 사고 후 8일이 지난 시점에 그 잠수부가 가보니 에어포켓이 존재하지 않더라. 어쩌라고요? 그럼 사고 난 그다음 첫날은 어떡할 거냐? 둘째 날은 어떻느냐? 셋째 날은 어떻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8일이 지난 후에 가보니 에어포켓이 없더라. 8일 후에 모든 구획을 다 수색한 것도 아닙니다. 왜? 모든 구획을 다 수색을 했다면 그때부터 바로 시신 수습이 다 끝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아니면서 없더라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 배가 들어가면서부터 없는 에어포켓이 있는 것처럼 난리를 쳤다는 결국 주장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향후에 우리가 해난 구조에 있어서 어떤 인식을 주는 데에 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에어포켓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니 처음부터 포기해라는 얘기입니까? 구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구조보다는 인양을 바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한 것을 부추기는 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실은 에어포켓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한겨레에서는 세월호 에어포켓 존재설이라고 했는데 존재설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존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박이 떠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부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떠 있는 거예요. 그 부력이 이 배가 가지고 있는 고유 중량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떠 있는 거거든요. 부력과 중량이 동일해지는 순간부터는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력이 중력이 부력보다 조금씩 더 넘어서는 순간에는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바로 잠수함 원리입니다. 잠수함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자, 잠수함이 수면 밑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잠수함 내부의 공기가 제로가 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 선박 내에 있던 거의 대부분의 공기를 안고 물속으로 들어간다고요. 다만 그 밸런스를 해수를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밸런스를 중량이 조금 더 부력보다도 많게끔 유도를 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자, 선박이 뒤집어져서 들어가게 하는 시점에는 결국은 부력을 어느 정도 잃기 때문에 들어가지만 그때도 그 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부력, 그다음에 고유의 공기주머니는 다 갖고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것은 맥주 컵의 바닥에다가 휴지를 한 장 붙여놓고 그거를 뒤집어 엎어서 물속에다가 푹 집어넣으면 그 안에 공기가 생깁니다. 그 물이 맥주통을 가득 채우지 않거든요. 공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에어포켓이거든요. 그 에어포켓은 반드시 어떤 선박이든 존재하는 것은 현대에 있어서 선박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면 철로 만들어져요. 스틸로 만들어집니다. 스틸로 만들어졌을 때 스틸과 스틸 사이는 용접이 되거든요. 이 쇠와 쇠 그리고 용접선이 있는 곳은 절대로 물이 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배 같은 경우에 지금 180도 전복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천안함 때는 그랬습니다. 정부에서는 69시간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그렇죠. 저는 그때 5분 만에 다 사망하셨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천안함은 37m, 한미가 37m예요. 37m의 선박이 47m의 수심으로 가라앉는 메커니즘을 상상을 해보면 이 한미가 앞쪽이 무겁습니다. 엔진룸 때문에. 분리되고 난 다음에 함수는 저리 떠내려갔고 한미는 그대로 앞이 숙여지면서 반토막 난 채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앞부분이 땅바닥에 해저의 바닥에 쿵 닿겠죠. 금방 닿습니다. 왜? 37m 길이의 배가 47m 수심에 들어가니까 금방 닿습니다. 닿자마자 앉잖아요. 앉으면은 이게 제대로 앉을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누울 수도 있고 왼쪽으로 누울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바로 앉았든 오른쪽으로 누웠든 왼쪽으로 누웠든 있는 구조물 거의 그대로 앉기 때문에 우리가 각 선실에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모든 대원들이 있는 곳은 선실이에요. 그죠? 침실입니다. 그렇죠. 그 침실의 구조를 보면 천장에 보면은 에어닥트가 있어요. 공기 빠져나가는 곳, 공기가 들어오는 곳, 신선한 공기가 늘 소통이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케이블 단이죠. 전등이 있죠. 그리고 또 무슨 스피커 있어요. 이 모든 구멍마다 공기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공기가 빠져나가는 만큼 외부에서 들어온 이 배는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유입됩니다.
들어오는 해수가 빠져나가는 공기만큼 채우는데 나는 불과 5분이면은 모든 선실을 가득 채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함의 대원들은 5분 이상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가 어땠느냐면 군의관들이 시신 46분에 대해서 거만한 결과 전원 동시간대 익사로 판명이 났습니다. 동시간대 익사. 동시간대 네. 익사. 폭발로 사망한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천안함에. 동시간대 익사로 판명이 났고 그것은 군의관의 거만 기록으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법정에도 다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은 그 상황이지만 세월호는 완전히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불과 20분 사이에 넘어져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20분 동안 그 길이 146m의 폭이 22m인 배의 모든 곳을 해수가 채웠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완전히 뒤집어졌지만 거의 안에 있는 내부 공기는 모델 그대로 갖고 있다. 즉 모든 침실마다 에어포켓 다 안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천안함처럼 예를 들었던 천장에 있는 에어포켓이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바닥 밑에 있는 거예요. 모든 침실을 놓고 보면 뒤집어졌으니까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은 발바닥이 되고 우리가 그저 일반 바닥과 벽은 이미 타이트가 유지되는 곳이잖아요. 타이트가 유지가 되는 방바닥과 벽이 천정이 된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내부에 있는 공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버텨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는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본 그것이 에어포켓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배가 선수 앞부분이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선수 앞부분은 평형수 공간의 공기 유입 탓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선수 제일 앞부분은 평형수 공간도 아니고 평형수 공간은 중간에서부터 뒤쪽까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그림 자체도 사실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배 안에 있는 이 배가 떠 있는 메커니즘은 이 선박 안에 있는 모든 공기와 함께 이루어지는 부력이 총합으로 떠 있는 겁니다. 부력의 총합. 모든 구획마다 존재하는 그 부력의 총합으로 떠 있는 것인데 왜 선수만 떠 있느냐? 선수부터 선미 끝까지 균일하게 부력이 존재한다 손 치더라도 선미 쪽이 무겁기 때문이에요. 왜? 엔진룸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선실이 있어요. 선실 구조와 엔진룸 구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는 공기로 유지되는 부력이 균일하다 하더라도 물속에서는 선수가 뜨는 겁니다. 시소 효과처럼. 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가 나왔는데 결국은 그러한 에어포켓이 존재하는 것은 어느 구역이나 존재한다. 그러나 그 에어포켓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여부. 왜냐하면 공기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그 생존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사고가 난 바로 그 다음 날 제가 MBN에 출연을 해서 계속 외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수 잡아라 선수 잡아라 선수 잡아라. 선수가 떠 있는 한은 이 배가 엎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180도 뒤집어진 각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부의 선실에 형성되어 있는 에어포켓은 그 안에 있는 생존자가 있다면 그 에어포켓에 의존해서 그 안에서 숨쉬고 살아있을 공간입니다. 근데 선수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선수가 내려가서 해저에 닿게 되면은 이 배는 옆으로 눕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구조물이 불안정하니까. 배가 바로 앉은 것이 아니라 뒤집어 엎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전복됐기 때문에 에어포켓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는데 이 선수가 땅바닥에 닿는 순간 굴뚝이 있잖아요. 선실이 있잖아요. 굴뚝과 선실의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이 배는 안정을 찾기 위해서 옆으로 눕게 됩니다. 그 옆으로 눕는 순간 그나마 안에 유지되었던 에어포켓의 상당수가 다 빠져나갔을 거예요.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구조에 있어서 구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의 과실이 굉장히 중대한 것이 그거 못지않게 선수를 잡지 않았다는 사실. 이 선수가 수면 위에 떠 있는 동안은 각도와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옆으로 들어 눕게 된 한번 들어 누움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에어포켓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거는 해난 사상 유례 없이 이거는 그저 중대한 과실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배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 이 선박을 이용해서 모든 시뮬레이션은 다시 해봐야 될 필요성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어떠한 상황에서 보건력을 상실하고 기울어지는지 여부, 그리고 그 보건력 상실한 상태에서 물속에 침몰하는 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며, 그다음 안에 내부에 에어포켓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 에어포켓에는 생명체가 있다면 얼마만큼 생존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에 그 공간 안에 있는 산소가 소진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 모든 과정이 센서를 달든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것에 대한 원인을 확실하게 밝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구조에 이르기까지, 만약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면 그분을 살아 있도록 유지하면서 수면 위로 올려오는 것까지도 우리는 그다음에 염두에 두고 모든 시뮬레이션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이 사건으로부터 한 발짝 더 진보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 이 세월호의 참사를 극복하지도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교훈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에어포켓 존재설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면 그 설계도를 보셨다면서요. 세월호의 그 내부 설계를 봤을 때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오류죠. 예, 실제로 평형수가 하는 역할이 배의 좌우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실제로 평형수 탱크가 들어갈 수 있는 원리는 좌우에 쌍으로 이렇게 대칭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물의 저항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유선형으로 앞부분을 뾰족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야지 배가 나갈 때 물의 저항을 적게 받고 네. 그래야지 연비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배의 선수 부분은 무조건 앞이 뾰족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근데 평형수는 좌우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왼쪽과 오른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형식으로 이렇게 탱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의 구조적으로 뱃머리에 밸러스트 탱크가 존재한다는 내용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기초적인 이 상식을 이렇게 저기 그 실제로 이제 했을까요? 에어포켓이 존재한다는 내용 중에 실질적인 증거도 있죠. 그 저희가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봤던 영상인데 세월호가 거의 한 119도, 120도 가까이 이제 기울었을 때 마지막 생존자들을 이제 구출하던 그 영상이 있었는데 침몰하는 세월호의 창문에 어떤 학생으로 추정이 되죠. 의자를 가지고 막 깨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그 객실 내부가 완전히 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그게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그 객실에 있던 그 공기는 침몰하면서 빠져나갔다면, 예를 들어서 수압을 못 이겨가지고 물이 터져나갔다고 한다면 창문이 다 깨지는 방식으로 이제 물이 깨졌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후에 이제 잠수사들이 그 세월호의 이제 그 이른바 실종자들을 탐색하는 그 과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출입문이 잠겨 있어서 출입문을 여는 과정이 어렵고, 그리고 내부에 세월호 배 밖에서 세월호의 유리창을 통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확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세월호가 침몰해가지고 내부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던 그 영상, 학생들이 의자를 가지고 창을 깨려고 하는, 그러니까 유리창이 그렇게 부실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깨지지 않았던 건데 그 격실의 공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이거는 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시가 급한 수색 구조의 우선순위까지 바꿔놓았다. 이 에어포켓 존재설 때문에. 사실관계가 맞나요? 이건 언어도단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에어포켓의 존재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타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에어포켓은 존재하는 거니까. 에어포켓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살아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천안함 예를 들었던데 그런 경우는 거의 그 희박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특히 이 배 같은 경우는 에어포켓이 존재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분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지난 작년에 대서양에 침몰한 배에서 에어포켓 안에서 60시간 동안 살아있던 분에 대한 것은 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지리아 선원이란 말이죠. 그분이 그 안에서 있는 영상을 보면 그 뒤로 한 일주일은 더 있어도 멀쩡할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만 하더라도 벌써 3일 만에 구출이 됐기 때문에 3일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 있을지 열흘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에 우리가 그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잠수함 충돌, 어뢰 격침, 암초의 자초, 뭐 이런 설에 대한 분석 기사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은 현재로는 뭐 음모론처럼 인터넷을 채우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그 당국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면은 배 밑바닥에 있는 지금 현재 데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 부분은 우리가 잠수사들이 배 밑바닥을 한 번만 훑으면은 어느 부분에 어떤 데미지가 있는 거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데미지가 있다 없다 여부 이러한 부분만이라도 공개가 된다고 하면 아니 어뢰가 맞았다 그러면 어뢰가 맞은 구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정보로서 얼마든지 해소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의혹이 들고 있다면 그것을 해소해야 될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나는 이 중에서 가능성이 그나마 좀 있는 부분은 이 배가 어느 지점에서 소위 말하는 바텀 타치 그것이 암초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물체일 가능성도 있지만 특히 군산 부분을 지났을 때의 복수의 증언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이 배가 갑자기 뭔가 부딪는 느낌이 들면서 腾하는 느낌이 들면서 배가 기울었고 급하게 기울었고 그다음에 방 안에 있는 캔 맥주가 구석으로 굴러갔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선박에서 요체 위, 물 위를 항해하는 선박에서 그리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선박은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더라도 파도나 너울이 심한 경우에 그에 따라서 기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뭔가 부딪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그 다음에는 어떤 다른 증언자에 의하면은 뭐가 찍하고 찢어지는 느낌의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가 많이 기울어서 가판 위에 올라갔더니 한 15도 정도 배가 기울었더라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한 복수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배의 하부, 특히나 이 배는 처음부터 짐을 많이 실어서 선미 쪽이 많이 가라앉아서 달렸을 거예요. 그다음에 항해하는 동안에는 앞부분은 조금 뜨고 뒷부분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어디에 바텀 타치가 됐을 가능성. 이 바텀 타치는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정지가 돼버리면 그건 암초라 그러죠. 그죠? 암초 충돌이라 그러죠. 네. 그건 이제 영어로는 이제 락 크래싱이라고 부르는데 그다음에는 어디에 그냥 안에 얹혀버리면 그냥 좌초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라운딩, 뭐 스트랜딩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다가 어디에 살짝 부딪히는 경우는 그냥 바텀이 타치해버린 거예요. 어딘가. 그럼 거기에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찌그러지고 말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배가 특히 이제 좌연 하부 같은 경우는 지금 우연 쪽은 이미 배가 바닥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배 밑바닥이 한번 보였습니다. 거기서는 특별한 이상은 발견할 수 없었는데 좌현 쪽이나 좌현 하부 쪽은 한 번도 지금 수면 위로 나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형상인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네. 나중에 인양을 해보든지 인양 전이라도 우리가 바텀을 이 전체를 조사를 해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어떠한 손상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손상이 이 배의 침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처음부터 짐을 화물을 실는 문제, 고박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더 컸지 어떤 손상이 있었다면 그건 보조적으로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 불과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설, 잠수함 충돌설, 어뢰설, 암초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배에 대한 선체 조사를 할 때에 비로소 불식이 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이러한 설이 여전히 인터넷에 존재하는 것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은 이 선체에 대한 조사를 우리가 면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사를 해야만 이러한 설을 잠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설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선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은 염두에 둬야 되고 이 배를 해체를 한다거나 물속에서 그냥 잘라서 중고로 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배는 중대한 우리나라 역사상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이건 참사거든요. 사건과 사고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국의 스촨성에서 지진이 났을 때 뭐 100이나 1000단위, 10,000단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하도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에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타이타닉호처럼 몇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도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나마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도 그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연안에서 바로 37m밖에 안 되는 이 수심에 있는 연안에서 섬이 뻔히 보이는 곳에서
배가 물속으로 들어간 이후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해서 수백 명이 수상이 되었다는 이 사고는 전 세계 해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선박에 대해서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존하기 이전에는 이 배에 대한 모든 조사와 함께 모든 과정이 전부 다 한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라도 밝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 기사 중에 그 국방부가 한 답변이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그 국방부는 잠수함 충돌설에 대해서 당시 해당 지역에서 작전이나 훈련은 없었다. 게다가 사고 해역은 수십이 얕아서 잠수함이 활동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천안함에서 국방부가 한 발표를 거의 믿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국방부 발표의 자체에 대해서 신뢰성을 급히 높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작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그것도 역시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수심의 부분은 나는 그게 뭐 그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잠수함은 물에 떠서 가고 물속으로도 가기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서해 바다는 비교적 수심이 얕지만 잠수함이 운항하기에 굉장히 편한 곳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최근에는 잠수함도 급에 따라서 달라요. 크기나 뭐 배수량에 그렇죠.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달릴 수 있는 곳도 다르기 때문에 그 역시도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져야 될 사항이지, 국방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지금 현재 받아들이기에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많은 거짓말에 비한다면은 그렇게 신뢰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일시적으로 이제 기울었다는 그 증언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배가 이제 수천 톤에 달하는데, 그 수천 톤에 달하는 배가 태풍도 불지 않는 상황에서 그 잔잔한 바다에서 파도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배가 그렇게 기울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세월호의 선폭이 22m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22m짜리 그네를 탈 때, 시소죠, 시소. 22m짜리 시소에서 한쪽 끝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맥주 캔이 쓰러질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거의 한 4-5m 이상을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죠. 배가 상당히 양옆으로 넓기 때문에 이것이 기울었다 그러면요. 배의 양쪽 엣지,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가장자리 있으신 분들이 그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중심에 계신 분들은 그걸 크게 느끼지 못하실 경우가 크다고 보고, 시소를 생각해 보면 시소에 이제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뒷자리, 바이킹 같은 배를 저희가 놀이동산에서 탄다고 볼 때 맨 뒷자리에서 스릴을 가장 느끼는 것처럼, 그것을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양 끝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배가 사실상 10도에서 20도 가량 기울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그 정도가 기울게 되려면 적어도 양쪽에 있는 부분은 거의 한 2-3m 가량이 위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높이가, 그럼 사실상 어떤 바이킹을 타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배가 거의 한 6,800톤, 7,000톤 가량이 되는 배를 그렇게 흔들 수 있는 힘이 과연 파도에게 있는가? 파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부적 충돌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합동수사본부가 제안한 부분은 이제 그 세월호가 원래부터 뒤뚱거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제주항에서 정박한 상태에서 세월호가 한번 뒤뚱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사본부 쪽에서는 작년에도 뒤뚱거렸기 때문에 군산에서 뒤뚱거린 것도 그냥 뒤뚱거린 거 아니겠는가라는, 사실 그런 멘트를 넣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뉘앙스를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주항에서 뒤뚱거릴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화물을 하역할 때였어요. 화물을 하역을 할 때면 물론 화물을 하역할 때도 균형을 맞춰가지고 화물을 하역을 하겠죠. 하지만 화물을 내릴 때면 좌우에 있는 화물의 균형이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뒤뚱거릴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운항 중이던 배가 저절로 뒤뚱거리면서 사실상 테이블 위에 있는 캔 커피나 쓰레기통이 한쪽으로 쓸려 내려갈 정도로 뒤뚱거렸다고 한다면 그건 실질적으로 화물을 하역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방부에서 이 잠수함이 활동할 수 있는 수심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진도 앞바다를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이른바 그 맹골 수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수심이 대략 35m, 37m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또 살펴보면 군산 앞바다에서의 이제 수심, 세월호가 지나가는 그 부분의 수심은
실제로 60m 가량으로 뭐 해도가 상당히 좀 이제 매우 단순화된 그런 이제 지도이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수심이 60m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요. 진도 앞바다하고 또 상당히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군산 앞바다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된 군사훈련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미 합동훈련이 진행됐던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시간대가 찾아봤던 부분에 보면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주로 오후 6시에 끝나요. 낮에 훈련을 하고 물론 밤에 훈련은 공개하는 훈련은 없다고 그렇게 공개된 건 없다는 거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국방부가 이런저런 정황들을 이야기해서 진도 앞바다는 수심이 얕고 또 사고 시간대에 세월호가 지나가던 시간대에 공개된 군사훈련은 없다는 말은 사실 또 그 자체를 또 이제 거짓말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세월호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해군 함정이 그 당시에 지나가지 않았다는 보장은 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해군 함정이 군사 훈련하는 시간에 그 훈련 해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항구에서 출발하든 어디서 출발하든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정박을 하고 있다면 거기 어딘가에 함정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날 또다시 군사훈련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서해 바다에는 해군 함정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잠수함 훈련이 거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확인해 봐야겠지만 잠수함이 서해 바다에 있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군방부의 발표 자체도 조사 대상이지 이거를 받아들일 그렇습니다.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탈출하다 손가락 골절된 시신들이 발견됐다는 루머에 대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책본부에서는 손가락 골절 희생자가 없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것은 이제 한겨레 기사에서는 좀 받아들인 그런 기사인데요. 그에 보십니까? 대해서는 제가 그저 확인을 직접 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요? 우리 그 지난 그 안산에서 네. 그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네. 강연회가 있었는데 5월 13일이네요. 5월 13일 날 오후에 2시에 이제 그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촉구를 위한 특별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주최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주최를 해서 안산에 그 분향소가 있는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종합복지관에서 저희가 이제 토론회를 하면서 저도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우리 그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한남대학교의 김겸은 교수 그리고 이제 정동선 목사님도 계셨고 그다음에 저도 참여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분들 중에 유경근 대변인께서 세월호 네네. 가족 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께서 나오셨어요. 네. 우리 이제 예은이 아빠이신데 참 가슴 아픈 사고를 직접 당하시고도 이 진실 규명과 그리고 또 이 가족 협의의 문제를 위해서 참 동분서주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때 참 힘든 자리에 나오셔서 힘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가족 첫날부터 전혀 그 구조 작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면상으로 볼 때는 뭐 항공기가 몇 대에 뭐 헬기가 몇 대에 해군이 함정이 뭐 8척에 해경 함정이 25척을 해서 33척에 잠수사가 뭐 500명에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다 거짓말이었답니다. 16, 17이 없었다는 건 확인된 네, 거죠. 오후에 가도 아무 옷도 없어서 오후 기다려도 없고 저녁 기다려도 안 되고 해서 밤 9시쯤 돼서 안 되겠다.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보겠다고 하니까 배를 내달라고 막 요청을 하니까 그때서야 배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현장에 갔더니 어떤 것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해경 단정들이 엎어져 있는 세월호를 뱅뱅뱅뱅뱅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돌고 있냐 그랬더니 뭐 아무 대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세워놓고 지금 무슨 사열하는 거냐 그랬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하는 척 한다고 그런 줄 알고 계속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거기를 밤 10시 넘어서 이제 11시 되어서 이제 거기를 철수를 하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뱅뱅뱅 돌던 해경배들이 슬슬 어디로 가더라는 겁니다.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증거. 그다음에 안에서 이제 시신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나온 증언이
그 유 대변인 증언 중에는 이 거품이 있더라는 거예요. 입에 거품이요? 거품이 익사를 하게 되면은 물이 들어가죠. 네. 그죠? 그렇게 되는데 거품이 있다는 것은 질식사를 의미를 합니다. 질식사를 의미를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그 한때 이제 사연을 분명히 밝힌다고 시신에 대한 부검까지 요청하고 가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 즉 익사가 아니라 그 질식이라고 한다면은 계속 에어포켓이 존재하고 거기서 있다가 결국 산소가 소진돼서 사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또 지난번 안산에서 그 K모 군의 아버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지금 그 이 사건에 대한 증거보전 가처분 신청 문제를 언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손가락 하부가 새파랗게 다 상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벽을 긁어댔으면 손톱 다 빠지고 손이 말 못하게 그거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가락 골절 당연히 있었죠. 왜 없었겠습니까? 손가락이 시퍼레질 정도로 손가락으로 양손가락으로 안에서 막 벽을 갖다가 뜯고 했을 텐데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런 기사를 쓰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저 시신에 대한 검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취재를 해야지 마치 이것이 무슨 그 음모론인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검이 진행된 게 있나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부검 확인 안 되고 있죠. 예, 가족분들이 부검을 요청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이제 이 시신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후 경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사후 경직도 시간이 지나면 풀리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 실종자들이 손에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다면 그런 이제 한간의 그런 가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핸드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었다면 그러면 그 상태로 만약에 사후 경직이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면 이 시신의 핸드폰을 꺼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알고 계신 뭐 의사님들께 이래저래 탐문을 해본 결과 사후 경직이 일어난 시신에서 그 핸드폰을 꺼내려면 손가락뼈가 부러져야 된다고 합니다. 부러뜨려야 꺼낼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꼭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사망한 시신의 이제 입을 벌리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고 하거든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풀어내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고, 근데 사후경직은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풀려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사후경직이 언제 발생하고 언제 풀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이제 해수이기 때문에 바닷물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후경직이 얼마만큼 진행되는가라는 부분은 실질적인 법의학 전문가들이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후경직이 풀리고 나면 사실 핸드폰을 꺼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침몰하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난 이후에 잠수사분들의 말씀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장롱 속에 꼭 끼어 있는 그러한 이제 이 시신들의 경우에 가자 엄마 보러 가자라고 하면은 거짓말같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후경직이 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손가락이 부러져 있을 그런 이제 목격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그 희생자 유가족분들의 진술이나 내용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기사 보도가 아까 전에 주검에 대한 손가락 골절설의 이 부분은 한겨레의 최우리 기자가 이제 쓴 네. 기사인데요. 끝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해경이 희생자들의 이제 휴대전화 메모리 카드를 가족에 앞서서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다시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휴대전화를 움켜쥔 희생자들의 손을 해경이 억지로 펴는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이 일어났다는 식이다라고 했으면 이 부분은 사실 의학이거든요.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후 경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 그분은 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입증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의학적인 지식을 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문을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해경이 희생자들의 휴대폰 메모리 카드를 가족보다도 앞서서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확정적이네요. 그럼요. 자신도 기사를 쓰면서 확정적으로 썼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주목하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경이 왜 학생들의 휴대폰을 전부 다 일일이 수거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메모리 카드를 왜 확인하려고 했는지라는 부분이 오히려 취재하려면 더 많이 취재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이 부분을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자, 그다음에 5번째요. 이건 뭐 간단하게 그냥 이거는 큰 논점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외부 불순 세력 개입해서 정치 공세를 벌였다. 외부 세력 선동설 이런 것들을 뭐 그나마 6개의 그 의혹에 대한 검증 과정 중에서는 그나마 이 기사가 뭐 좀 그 착한 기사 같아요. 지금 뭐 보면은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그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인물이 유가적인 척하고 선동을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해당 인물이 지도에 간 적도 없고 결국은 권은희 의원이 국회에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밝혀낸 이 기사는 그나마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개 중에 가장 착한 기사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마지막이 진짜 또 논란이 되고 이거는 직접적인 또 그 대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이 기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빙벨 논란이라고 했고요. 자, 해경이 큰 효과 없고 안전 이유로 투입을 안 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다는 거고 정부가 일부러 다이빙벨 투입을 막았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조를 가지고 기사를 쓴 것 같은데요. 네. 조류가 세고 수심이 깊어서 다이빙벨 효과가 없었다 이런 걸로 얘기했고 또 이 다이빙벨 논란을 일으킨 것 때문에 수색에 대한 노력들이 엉뚱한 곳에 협의됐다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이 맺어지는 아주 심각한 기사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다이빙벨 부분은 사실 사고 난 그 다음 날 처음으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네, 제가 그 천안함 이 세월호 사고 나자마자 에어포켓의 형성 가능성이 있다는 에어포켓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제로 글을 쓰면서 두 번째 타이틀로 이 다이빙벨을 소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천안함 때 우리 그 이종인 알파 잠수 기술공사의 이종인 대표가 천안함은 좌추다라고 하면서 그분은 인하공대 조선과 출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인양 업무만 33년 동안 인양만 했던 분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인양 업무를 해오신 분이에요. 심지어 이라크전에서 침몰한 배, 엊그저께는 오늘 낮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필리핀에 또 다녀오셨더라고요. 수심 100m 가까운 곳에 이제 침몰한 선박에 대한 인양을 하고 오셨는데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배를 딱 보고 저거는 좌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순간 저와 함께 종북 좌빨 전문가로 낙인이 찍혀서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분 사무실에 한 번씩 이렇게 갑니다. 우리 권 대표께서도 한 번 가신 적 있잖아요. 몇 번 가셨죠 같이. 그 마당 한쪽 구석에 이 다이빙벨이 엎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그걸 보고 도대체 저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게 다이빙벨이야 그래요. 그래서 어디다 쓰는 겁니까? 물속에 저거에 들어가면 그냥 엘리베이터처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 잠수 바지선이 있고 그 잠수사들이 바지선에서 현장까지 오고 가는 작업하는 메커니즘은 가는데 5분 걸리고 오는데 5분 걸리고 작업 시간이 불과 5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물속에서 때문에 작업 시간이 물속에서 작업 시간이 보통 한 15분 정도 작업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수압이라든지 그다음에 잠수병 때문에 그런데 가고 오는데 거의 10분을 소진하면은 5분밖에 작업을 못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구조물을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이빙벨이 있으면 아예 이 안에 잠수부들이 한 3명이 함께 내려가서 쭉 타고 내려가서 출입구 쪽에다가 갖다 대놓고 있으면 이 안에서 쉬다가 계속 출입구를 통해서 왔다 갔다 작업이 가능한 구조인 거죠. 그럼 이 다이빙벨 안에 들어오면 안에는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산소를 호흡하고 그다음에 또 감압도 하면서
쉴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안에서 담배도 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산소가 공급되니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쪽으로는 연기가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를 빨리 투입을 해라.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글을 내가 사고 난 다음 날 내가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면은 관계 기관들이 보게 된다면 그것을 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소개를 했는데, 첫날 다음 아고라에서 5만 회 조회가 났습니다. 제가 썼던 글이. 그래서 이제 알파 잠수 이종 에어포켓이라는 개념하고 다이빙벨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알리고 소개한 역할이 됐는데, 그 다음 날 내가 글을 쓴 다음 날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형 어디서 연락 전화 온 데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무데도 연락이 안 온다는 거예요. 사고 현장도 그렇고 대책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관련 기관에서 어디서도 연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또 지나서 또 물어봤습니다. 오늘 연락 온 데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무데도 연락이 안 와서 내가 답답해서 청와대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종인 대표가. 네네.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던 그 다음 날 이종인 대표가 아예 다이빙벨을 싸들고 진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해경하고 연락을 했더니 이왕 싸들고 온다니까 가지고 오면 협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해경에서. 근데 웬걸 갔더니 협조는커녕 그냥 꽂아놓은 보린자루처럼 그냥 놔두고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기다리다가 철수했어요. 그냥. 그죠? 아무것도 못하고 철수를 했는데 이미 그때는 시간이 일주일 이상이 지나버린 거예요. 예. 7일, 8일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있는데, 제가 이종인 대표하고 정봉주 전 의원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을 해서 방송을 하기 직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이종인 대표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바로 방송 직전에, 그래서 내 옆에 앉았던 이종인 대표가 핸드폰을 꺼내들고 여보세요 하는데, 예. 그럼 지금 내려오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려가겠습니다 하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해양경찰청장 이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때 그날 가족분들이 화가 나서 해수부 장관하고 해양경찰청장을 가운데 앉혀놓고 뺑 둘러앉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의 대화를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그치는 과정에서 왜 다이빙벨처럼 괜찮은 장비가 있는데 왜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도 협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성토를 하고, 지금이라도 투입하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마지못해서 해수부 장관이 동의를 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전화로 이종인 대표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막 구조 부분부터 먼저 이제 방송을 먼저 녹화를 해놓고 출발을 했어요. 이종인 대표가. 그날 밤에 다이빙벨을 가지고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작업을 하고 그 다음날까지 또 하루를 더 작업을 하는데, 문제는 해경이 협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해경이 협조를 안 해요. 그대로 내려간 진도로 다시 내려간 후 3일쯤 지났을 때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걱정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 우려의 그 문자도 주고 메일도 주고 했습니다. 이종인 대표의 안전이 위험하니 제발 좀 지켜달라는 얘기. 전들 뭐 지킬 수 있는 힘도 뭐 없는데 저한테 그런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알파 잠수 인천에 있는 그 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지금 형님이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종인 대표의 형님 되는 분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는다 했더니 지금쯤 다 뻗어서 자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낮 시간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겨우 3일째 만에 다이빙벨을 현장에 이렇게 갖다가 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해경이 여기다가 다이빙벨을 설치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지점이 선미 쪽이나 이렇게 출입구 쪽으로 가까운 쪽이 아니라 배 중간쯤이라는 거예요. 출입구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다가 지적을 해준 겁니다. 첫 번째가. 그런 여기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가지고 이 바지선을 이 다이빙벨을 설치를 하고 이 안에서 작업한 사람들이 3명의 잠수부들이 거의 녹초가 되다시피 작업을 했는데, 만약에 이 설치가 성공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잠수부를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경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사람이 작업을 하는데 이 안에서 뭐 1시간이고 1시간 10분이고 작업을 하면 나오면은 그 사람이 들어가고 계속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3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끝났는데도 뒤에서 후속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작업을 못하고 전부 다 올라와서 갑판에 뻗어서 잠을 잤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협조를 안 해주느냐 하니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난 일이 뭐냐면은 밤에 해경배가 와가지고 이 작업을 체크하기 위해서 총경급의 해경 간부가 이 바지선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간부를 데리고 온 해경배가 소위 말해서 해경의 장비국장인가 하는 사람이 배를 몰고 왔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배를 대는데
속도를 내서 와서 배를 바지선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영상 공개됐죠. 다이빙벨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물속에 다이빙벨이 들어있고 잠수하는 사람이 존재하면은 절대로 모터보트를 이용하면 그 근처에는 접근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국제적인 룰입니다. 법적인 건 아니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잠수 다이빙 관련 협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광고를 그에 대해서 광고를 하겠다고 모금까지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일인데 거기에 와서 부딪히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프로펠러에 산소 라인이라도 감기게 되면은 밑에 있는 분들은 다 그냥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네. 더구나 거기서 엔진이 돌아간다면은 그 소리가 이 안에서 물속에서는 얼마나 이 소리가 전파가 잘 됩니까? 그게 청각에도 굉장히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 방해를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호스가 이쪽 그 다이빙벨까지 연결되어 있는 호스가 있는데 산소 공급 호스. 그 산소 공급 호스예요. 언론에는 다이빙벨 케이블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이걸 내리기 위해서 잡아 지탱하는 와이어도 케이블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강도가 센 것이라서 잘 떨어지지 않지만 거기에 공급되는 산소 라인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구멍이 발생한 거예요. 압이 갑자기 푹 떨어지면서 그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종인 대표가 안 되겠구나. 인적인 지원 안 해주고 와서 방해하고 산소 라인까지 문제가 생기는 마당이면 더 이상 작업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는 판단이 들더랍니다. 그때까지 몇 분 작업했냐면 105분 작업했습니다. 105분. 105분 감압까지 포함해서 105분 작업을 했다 그러면 엄청난 작업인 거죠. 만약에 이 세월호 사고가 난 첫날 이 장비를 투입을 했다면 출입구 쪽에 이거를 대어놓고 세 사람이 내려가서 105분 작업하고 나오면은 또 세 사람이 들어가서 105분 작업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생존자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감압을 시켜서 이쪽 이송도 가능할 수 있는 지속적인 작업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어떠한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철수를 결심을 하고 철수를 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지금 언론상에서는 지금 저기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은 거의 조중동 보도하고 틀릴 바가 거의 없는데 그렇죠. 이종인 대표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조류 세고 수심 깊어 다이빙별 효과 모드도 조류가 세고 수심이 있을수록 다이빙별은 효과가 높습니다. 왜? 이걸 그대로 달아붙여서 내려가면 그냥 엘리베이터처럼 내려가기 때문에 조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케이블이 2톤 정도 된다는 케이블이 연결된 데서 무거운 것이 내려가기 때문에 조류에 많이 떠밀리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조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종인 대표가 가족께 죄송하다 하는 거두절미하고 조중동식 조선식 이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진실은 뭐냐면요. 이종인 대표가 철수를 하니까 기자들한테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족을 대표하신다는 분이 이종인 대표께 왔답니다. 와서 하시는 얘기가 그때는 공식적인 대표가 계신 게 아니라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함께 그 안산 쪽으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는 분들이 계속 바뀌는 구조였답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그런 어떤 대표성이 있는 분인 것이 아니라 이분도 있고 저분도 있고 하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종인 대표한테 그러더랍니다. 철수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절대로 해경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해경이 불편한 말씀을 하시면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이 힘들어집니다. 해경이 도와주질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해경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애들 못 찾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실패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그 얘기를 하라고. 지금 실패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인 대표께서 그래도 안에서 105분 가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하셨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 작업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105분 작업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철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실패한 거라고 가족분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가슴이 꽉 맥히더라는 거예요. 못 구했으니까. 그래서 105분 동안 작업했다 해도 아무도 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구하지 않았냐. 와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아무도 구하지 않았지 않느냐. 여기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종인 대표가 또 그런 면에서 이런 그 울뚝한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분이 보면. 그래서 오케이 인정. 나 실패했어. 인정.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한테 나 실패했어요. 어? 가족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걸 제가 그날 오후에 이제 전화를 해서 겨우 전화가 연결이 됐어요. 어디요? 했더니 잠실 근처에 왔어. 그래요. 아니 그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뭐 실패한 거지 뭐. 아 무슨 실패? 75분 동안 작업했다며.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105분 했지. 아 105분 했으면은 감압 25분 하고 105분 했지. 그래요. 그럼 80분 동안 작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럼 대단한 거지. 근데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한 명도 못 사람 구하지 못했으니까 실패한 거야 또 그래요. 아 형 그러지 말고 도대체 뭔 일이 쓴 거요? 무슨 압박을 받은 겁니까?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한숨만 푹 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안 죽고 살아온 게 다행이다. 그러더라고요. 안 죽고 살아온 게 다행이다. 제가 장담하건대 다이빙 벨은 우리 지금 장비 중에 수천억을 들여서 만든 장비가 잠수정을 이용한 구조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이버들을 잠수정에 싣고 가서 출입구 쪽에 대놓고 그 잠수 다이버들이 가서 구조해서 오고 잠수정으로 데리고 나오는 구조가 바로 그거잖아요. 네. 이거는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서 만든 장비.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이게. 왜 투입 안 했냐 이거지. 자, 이 다이빙벨은 그러한 고액의 엄청난 소위 말하는 뭐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장비가 아니면서도 원시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실효성 있게 구조할 수 있는 장비임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똑같은 해난 사고가 일어난다면 이 다이빙벨을 즉시 투입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장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계속 작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죠. 잠수사를 계속 공급해줘야죠. 방해하지 말아야죠. 산소 공급 제대로 되도록 해줘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진실성을 외면하고 이러한 기사를 낸다는 것은 저는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정말 참 큰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했던 것은 지금부터 한 3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데요. 천안함 재판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군 장성 출신으로 별을 단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서 최초로 당신이 받은 보고가 뭡니까?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처음에는 망설이더라고요. 다시 물었습니다. 천안함 사고가 나고 선박에 그 천안함에서 작전처장한테 제일 처음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보고된 내용이 뭡니까? 하니까 이분이 좌초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 왔던 기자들이 막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분이 해군 작전처장이에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이 모아져서 자기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그 모든 내용을 모아서 합참과 국방부와 청와대까지 보고하는 위치에 있던 작전처장이었습니다. 별이 하나예요. 그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최초로 받은 사고 원인이 좌초했다라고 실토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 내용을 상부에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좌초로 보고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난리가 났죠. 좌초네. 기자들이 난리가 났죠. 저는 그 순간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해군 장성이 법정에 나와서 좌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끝났다. 기자들이 바깥에 나간 게 뭐 나갔습니까? 핸드폰으로 좌초래 보고 본사의 데스크에 타진하기 위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 한 분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재판 끝나고 재판이 4시간이었습니다. 4시간 재판 끝나고 왔더니 키가 늘씬한 여성 기자분이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명함을 주더라고요. 한겨레 기자더라고요. 황모 기자가 저한테 명함을 주고 좀 더 취재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노트에 4시간 동안 취재한 게 빽빽하게 취재를 했더라고요. 아주 알차게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난 그 다음 날 한겨레가 천안함 해군 작전처장 천안함 첫 보고 좌초했다라는 기사로 총 도배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보고 경악했습니다. 단 한 줄 안 나왔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그 뒤로도 안 났어요? 단 한 줄 안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다 보도 안 했습니다. 유일하게 미디어 오늘의 조현호 기자가 쓴 기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모든 언론, 조중동 말할 것도 없고 진보 매체조차도 인터넷 매체조차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거를 경험을 하고 어떤 메커니즘일까? 어떠한 힘이 작용하길래 이 중대한 사실을 해군 완스타가 첫 보고 왔던 좌초에 대한 기사조차도 자신의 속해 있는 자신의 매체에 속해 있는 담당 기자가
4시간에 걸쳐서 취재한 결과를 이렇게 묵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뭘까? 예, 지금도 그 생각이 짜릿하게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그 6가지 의혹에 대해서 쓴 한겨레 기사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이러한 참사가 또 발생했을 경우에 다이빙벨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에어포켓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여부까지 포함해서 심각한 과오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사고가 나면 다이빙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사고가 나면 첫날 첫 순간 바로 투입해야 됩니다. 이 장비는 많은 사람 구조해낼 겁니다. 이거는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이 또는 네티즌들이 개인 사비를 걷어서라도 실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바지선 위에 올려가서 내려가서 밑에 있는 물고기라도 잡아오는 것으로 입증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 머물면서 얼마나 유영하면서 거기서 작업할 수 있는지, 인천 앞바다 조류센 데서 얼마든지 실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입증해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상당히 아쉬운 기사였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거는 저기 군의 민간 다이빙벨보다 성능이 우수한 장비가 있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원시적인 그나마 다이빙벨 중에서도 원시적인 형태죠. 자체 제작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군에는 심지어 뭐 그 잠수 전까지 있다고 하죠.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왜 그거를 투입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기술상의 문제라고요. 그놈의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그 많은 돈이 들어간 장비가 지금도 썩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고 해여거 조건에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다. 어떤 조건이 돼야 이게 사용할지 저거는 뭐 전문가들한테 더 물어봐야 되는데 투입하라는 명령이 없어서 안 들어간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이 6가지 기획 기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어요. 그럼요. 그죠? 그나마 이제 한겨레를 통해서 이제 진보적인 소식을 들으려고 하는 이 독자들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주고 또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또 수용해주는 그런 결과를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좀 2부로 세월호 참사의 또 진실을 찾기 위한 분석 방송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험 방송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요. 그 다음 주에 또 중요한 또 일정이 있어서 그것도 광고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5월 28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이 세월호 관련 앞으로 열리게 될 국정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챙겨봐야 될 것인가에 관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5월 28일 수요일 아침 10시 국회인데요.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공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이 통합진보당 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규 의원실 주관으로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발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패널로 참여하실 분은 이종인 알파 잠수 기술공사의 이종인 대표님, 그리고 이제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님,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법조인 건데 이제 그 민변에 계신 변호사님 한 분, 그렇게 해서 이제 참여를 해서 앞으로 국정감사 어떤 부분을 우리가 쟁점적으로 챙겨야 되는가를 놓고 그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힘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관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인터넷으로 공개가 될 때에 모든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의구심을 갖고 있고 궁금하고 또는 묻고 싶고 따지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권방송이나 제가 운영하는 매체인 진실의 길 또는 서프라이즈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의견들을 주시면은 잘 취합을 해서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분명하게 짚어야 될 것들을 짚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자, 28일 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 저희 주권방송에서도 생중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계도 하고 영상을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시청을 좀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국정원 PIS 첫 시험 방송을 좀 마칠까 합니다. 이 방송만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많이 또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에 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경험 그리고 과학적 지식 그리고 모아놓은 자료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좀 제공을 해주시고요. 저희 또 그거를 가지고 축구방송 차원에서 취재도 하고 또 전문가분들도 모셔서 분석을 하는 방송을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첫 시험 방송 마치고요.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